안녕하세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흙 없이도 깨끗하게 물만으로 키울 수 있는 관리가 정말 쉬운 실내 식물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뿌리가 둥둥 떠있는 모습,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수경 식물들을 하나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식물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관리법과 집 안 분위기를 살려주는 인테리어 활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줄기만으로 새로운 식물을 키우는 번식 방법, 자주 하는 실수와 그 예방법까지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복잡하지 않게 초록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포토스 에피프레문 아우름. 한번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포토스는 물에서 키우기 가장 쉬운 식물 중 하나이며 키우는 사람의 손길에 가장 잘 반응하는 참 고마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심장 모양의 잎사귀와 길게 늘어진 덩굴성 줄기가 어우러져 그 자체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집 안 어느 구석에 두어도 공간이 환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유리병이나 투명한 화병, 버려진 유리병, 심지어 간단한 장식용 그릇에 담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인테리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줄기에서 잎이 돋아나는 마디가 있는 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기만 하면 며칠 안에 가느다랗고 투명한 흰 뿌리가 서서히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며, 만약 유리병 안에 녹조가 끼거나 이끼가 생긴다면 병을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로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집 안 조명이 어둡거나 성장을 더 활발하게 유도하고 싶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실내 식물용 액체 영양제를 몇 방울 섞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포토스는 다양한 조도에 적응력이 있지만 특히 햇빛이 강하지 않은 밝은 장소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욕실 창가, 주방 선반 책상, 모서리 혹은 벽걸이 선반 등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정화해주는 능력이 있어 시각적 쾌적함 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공간을 보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실내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까지 하니 단순한 식물을 넘어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동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워보는 분들도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줄기를 길게 늘어뜨려 폭포처럼 연출하거나 작은 철제 구조물에 가마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현하면 더욱 감각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초보자에게 든든한 친구,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는 흔히 사철나무, 호랑이 칼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실내에서 키우기에 가장 강인하고 든든한 식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식물의 매력은 단단하게 뻗은 수직의 잎에 있습니다. 짙은 초록빛 바탕에 노란 테두리나 흰색의 무늬가 은은하게 흐르며 마치 하나의 구조물처럼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은 흙에 심어 기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물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잎을 10cm에서 1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낸 뒤 그 밑부분을 물에 담가 세워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일단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됩니다. 물은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높이가 있는 유리병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실내에서 가장 잘 자라며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덕분에 책장 복도, 선반 사무실 책상 혹은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거실 등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산세베리아는 공기 중의 포르말데히드나 벤젠 같은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관리가 까다롭지 않아 식물 키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형태 그 자체가 갖는 힘이 큽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수직 구조는 공간의 품격과 집중감을 더해주며 흙이나 분갈이 없이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시각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3번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싱고니움은 화살촉처럼 뾰족하게 뻗은 잎이 인상적인 실내 식물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지닌 품종들이 존재하여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 연두빛, 백색 연분홍, 은빛 줄무늬가 혼합된 잎사귀들은 마치 자연이 정성껏 그려낸 회화 작품처럼 고요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식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흙이 없어도 물만으로도 싱그럽게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담그기만 해도 몇몇 마디에서 뿌리가 금세 돋아나기 시작하며 빠르게 수경재배에 적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특히 잎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면 뿌리 썩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공간과 적당히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다소 건조한 실내 환경에도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싱그러움을 살리거나 천장에서 매달아 키우는 행잉 포트 혹은 철제 지지대나 튜브 형태의 장식 구조물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배치하면 그 특유의 정글 같은 분위기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수경식물들과 함께 조합해 벽면에 수직 정원을 조성하거나 작은 무리를 지어 군락처럼 배치하면 생명력 넘치는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잎은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움직임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 면에서도 열대풍, 보헤미안풍, 북유럽풍 등 다양한 공간과 잘 어우러지며 단순히 보기 좋은 식물을 넘어 공간을 감성적으로 채우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매력을 가집니다. 키우기도 쉽고 잘 자라며 번식도 간편해 지루할 틈 없이 계속 새로운 변화를 주는 식물이기에 실내에 생기를 더하고 싶은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운을 불러오는 비밀스런 나무, 비취나무. 비취나무는 동글동글한 두꺼운 잎이 유난히 인상적인 다육식물로 예부터 풍수 인테리어에서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보통은 흙에 심어 기르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라면 물에서도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줄기나 약간 나무처럼 굳은 가지를 잘라내고 아랫부분의 잎을 떼어낸 후 유리병에 담으면 며칠 내로 가느다란 하얀 뿌리가 하나둘 나타나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줄기 아래만 물에 닿도록 하고 잎은 물 위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취나무는 밝은 빛을 좋아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며 물은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다만 공기가 지나치게 습하거나 물이 너무 자주 닿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으며 선명한 초록빛에 두꺼운 잎은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처럼 아름답습니다. 작은 유리병이나 조약돌을 채운 투명한 용기에 담아 책상이나 창가에 두면 고요한 평온함이 스며들고 유리 트레이에 여러 개를 모아두면 마치 미니 정원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서재 혹은 조용히 집중하고 싶은 공간에 두면 은은한 정갈함을 전해줍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흙에 다시 옮겨 심어야 더 건강하게 자라기에 수경재배는 일시적 감상이나 번식용으로 적합합니다. 한 병의 여러 줄기를 함께 배치하면 작고 독립된 수경 다육 정원을 만드는 재미도 있습니다. 관리가 간편하고 물 주는 주기도 길며 공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존재감을 발휘하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우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5번 공기를 살리고 마음도 쉬게 하는 클로로피툼. 클로로피툼은 오랜 세월 동안 실내 식물의 고전으로 사랑받아온 식물입니다. 길게 뻗은 가느다란 잎의 선명한 초록색과 하얀 줄무늬가 조화를 이루며 조용한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이 식물은 실내 공기를 맑게 하는 능력이 탁월해 가족이 머무는 공간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흙이 아닌 물에서도 충분히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클로로피툼은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을 만큼 순한 성질을 가졌으며 덩굴처럼 길게 늘어지는 작은 새끼 줄기를 잘라 물에 담그면 며칠 안에 뿌리가 하얗고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유리병을 사용하면 이 뿌리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까지 더해지며 공간에 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잎이 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 뿌리 썩음 없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갈아주면 됩니다. 클로로피툼은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밝은 실내를 가장 좋아하지만 빛이 다소 부족한 욕실, 주방, 거실 한켠에서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여러 개의 클로로피툼을 넓은 병에 함께 담으면 훨씬 풍성한 느낌을 주며 병을 천장에서 걸어두거나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면 줄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멋진 녹색 폭포 같은 장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초록과 하얀 줄무늬는 공간에 경쾌한 리듬을 부여하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생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단순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면서도 시각적 즐거움이 있는 식물을 찾는 분들에게 클로로피툼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흙 없이도 자라고 번식이 쉬우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오랜 시간 싱그럽게 유지되는 이 식물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식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6번,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안투리움은 짙고 윤기나는 잎과 독특한 형태의 꽃으로 잘 알려진 열대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흙에서 기르지만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물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투리움을 수경 재배로 키우려면 이미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작은 식물이나 뿌리가 붙은 가지를 선택해 흙을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유리병이나 유리화기에 장식용 자갈을 깔고 뿌리 부분만 물에 잠기도록 세심하게 배치하면 됩니다. 이 식물은 밝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따뜻한 공간을 좋아하며 주기적으로 잎에 분무를 해주면 잎의 윤기와 건강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고 물속에 침전물이 생기면 뿌리를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안투리움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독특한 꽃입니다. 마치 하나의 조각처럼 생긴 꽃은 빨강, 흰색 연분홍 등 다양한 색상을 지니며 한 번 피면 몇 주간이나 시들지 않고 공간을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현관 입구 책상 위, 사이드 테이블 등 시선을 끌고 싶은 공간,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단 하나만 두어도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줄 만큼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안투리움은 단지 보기 좋은 식물이 아니라 공기 중 습도를 조절해주고 실내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수직으로 뻗은 구조가 우아함을 강조해 현대적이고 단정한 인테리어는 물론 열대풍이나 미니멀한 공간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투명하고 길쭉한 화병에 담아 배치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며 별다른 손질 없이도 긴 시간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안투리움은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꽃과 잎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식물입니다. 7번, 고요한 공간을 밝혀주는 스파티필름. 스파티필름은 짙고 매끄러운 녹색 잎과 함께 하얀 꽃처럼 솟아오른 구조가 마치 불을 밝힌 초 같다고 하여 평화의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처럼 식물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차분한 분위기와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흙에 심어 키우는 식물이지만 조심스럽게 뿌리 손질을 해주면 물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를 위해서는 이미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있는 어린 식물을 고르고 뿌리에 붙은 흙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낸 후 장식용 자갈이 깔린 유리병이나 투명 용기에 심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뿌리만 물에 잠기도록 하고 식물의 중심 줄기가 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직사광선보다는 부드럽고 간접적인 빛을 좋아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특히 잘 자라기 때문에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욕실 창가나 주방 한켠에 두면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물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교체해주고 투명 용기의 벽면이나 뿌리에 침전물이 보일 경우에는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도 가끔 분무를 해주면 윤기 있는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꽃은 특정 계절에만 피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거의 연중 내내 피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공간을 우아하게 밝혀줍니다. 이 식물은 복잡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원할 때 적합하며 공기 중의 독소를 정화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테리어적으로는 현대적인 공간, 단정한 미니멀 스타일, 고요한 선방 분위기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하얀 자갈과 유리병을 함께 활용하면 정제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식물 하나로도 공간의 감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스파티필름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작지만 완벽한 선, 에케베리아 에케베리아는 마치 꽃처럼 동그랗고 정갈하게 펼쳐진 잎의 배열이 특징인 다육식물로 알라바스트로 장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조형미가 뛰어난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흙에 심어 키우지만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짧은 기간 동안 물에서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어 흙 없이도 식물의 미감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수경 재배를 위해서는 약간 길게 자란 건강한 가지를 잘라내고 아래쪽 잎은 제거하여 물에 닿지 않게 한 후 키가 낮고 식물이 곧게 설 수 있는 용기에 꽂아줍니다. 가능하면 투명한 병을 사용하면 뿌리 자라는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물은 5일 정도 주기로 갈아주고 빛은 햇살이 직접 들지 않는 밝은 장소에서 유지해주면 됩니다. 에케베리아는 오랜 기간을 물에 두기보다는 2-3주 정도 장식용으로 감상한 뒤 흙으로 옮겨 심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간 동안은 비료 없이도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고 정갈한 형태 덕분에 식탁 중앙이나 거실 테이블, 책상 위나 화장대 위에 두면 군더더기 없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여러 개를 작은 유리 용기에 나누어 담아 미니 정원을 꾸미거나 자갈을 함께 활용해 배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현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북유럽풍 모던 스타일, 자연 친화적 공간 등 다양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지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붙잡는 섬세한 존재감을 지닙니다. 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번식도 어렵지 않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식물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할 만한 식물입니다. 9번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는 필로덴드론. 필로덴드론 코르다툼은 그 이름처럼 심장 모양의 잎을 가진 덩굴 식물로 연두빛에서 진한 녹색까지 다양한 톤의 부드러운 잎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잎의 생김새만으로도 따뜻함과 생명력을 전하며 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인테리어 장식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물에서 키우기에 아주 적합해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이나 손이 자주 가지 않길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한 마디 이상 있는 줄기를 잘라 맑은 물이 담긴 병에 꽂아두면 며칠 내에 뿌리가 뽀얗게 돋아나며 생장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고 병 안에 침전물이나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헹궈주기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로덴드론은 빛에 민감하지 않아 밝은 곳에서도 다소 그늘진, 실내에서도 잘 자라지만 가장 생기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부드럽게 퍼지는 간접광 아래가 이상적입니다.
책장 모서리, 거실 벽면, 혹은 천장에서 늘어진 구조물 위에 걸어두면 잎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 폭포처럼 우아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고, 수직 지지대를 이용하면 덩굴을 위로 올려 입체적인 그린 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경식물과 함께 조합해 수직 정원이나 벽면 장식으로 응용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무게감 없이 생기를 더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뿌리를 잘라 새로 번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며 확장하는 재미도 큽니다. 크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물로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집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10번 향기로 마음을 채우는 민트는 단순한 허브를 넘어 공기와 마음을 동시에 정화해주는 식물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향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공간을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주방이나 창가 한켠에 두기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게다가 키우기 매우 쉬운 식물 중 하나로 흙이 필요 없고 물만으로도 싱싱하게 자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수경재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줄기를 마디 아래에서 잘라낸 뒤 아래쪽 잎은 제거하고 맑은 물이 담긴 유리병에 담으면 며칠 내에 가는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은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갈아주면 좋으며 햇살이 직접 들지 않는 밝은 간접광이 드는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여러 줄기를 한 병에 모아 심으면 작고 푸르른 정원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다른 허브와 함께 심으면 색감과 향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민트는 실용적인 용도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잎을 한두 장 따서 따뜻한 물에 우리면 향긋한 허브차가 완성되고 과일이나 샐러드에 살짝 얹으면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레를 쫓는 천연 방향제 역할도 하여 베란다나 부엌에 두면 실용성까지 높아집니다. 작고 투명한 병에 담아 높은 선반이나 벽걸이 거리에 매달아 두면 향기와 장식 식물의 생기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어 자주 손이 가는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크기도 작고 번식도 쉬우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싱그러운 향과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 집안 어디에나 자연스레 스며들며 가족 모두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되는 식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0가지 식물은 모두 흙 없이도 물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며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공기, 정화까지 챙길 수 있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흙이 없어도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고 관리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권할 수 있습니다. 욕실 창가에 하나, 주방 구석에 하나, 책상 옆에 하나만 두어도 그 공간이 훨씬 따뜻해지고 살아있는 느낌으로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수경재배를 시작하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식물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염소나 석회 성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하루 이상 받아둔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해 주세요. 식물의 뿌리가
검게 변하거나 미끌거리면 바로 물을 갈고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식물을 한 병에 넣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너무 빽빽하게 넣으면 각 식물이 숨 쉴 공간이 없어 오히려 자라기 힘들 수 있으니 식물 하나하나가 여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식용 돌이나 말린 가지를 함께 넣어주면 시각적으로도 훨씬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물속 산소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에 식물을 들여놓는 것은 단지 장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숨 고르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이미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있나요? 그 중에서 가장 정이 가는 식물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식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집안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자연의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일상 습관 하나가 몇 시간 만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가슴 통증도 경고 신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며 도움을 요청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웠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명확한 고위험군보다도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고 생활수칙도 잘 지켜온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말을 잃고 팔다리가 마비된 채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였습니다. 그 원인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이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의사도 가족도 잡지나 퇴원 보고서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목욕 습관 5가지가 조용히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매일같이 전국 수천 가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이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조언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짧은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숫자 0이라도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영숙 할머니는 올해 73이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오신 지도 벌써 40해가 넘었지요. 성격은 꼿꼿하고 생활은 규칙적이며 체력도 나이에 비해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매일 밤 9시면 어김없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곤 하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선물이지 라고 할 만큼 그 시간은 삶의 작은 위로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욕실 가득히 김이 맴돌고 따뜻한 물줄기가 지친 몸을 감싸주던 화요일 저녁.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20분이 지나고 수건으로 몸을 닦던 순간 이상한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오고 갑작스런 구역감이 뒤따랐습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 자리에 누우셨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 할머니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일상적이던 매일의 따뜻한 목욕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했던 그 목욕이 조용히 다가온 뇌졸중의 방아쇠였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 할머니처럼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도, 자녀들도, 심지어 의료인들조차도 흔히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60이 넘은 이후에는 과거에는 괜찮았던 습관조차도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습관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자기 전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혹시 아침 저녁으로 근육과 관절이 이완되면서 온몸이 풀리는 듯한 그 따뜻한 샤워 경험해 보셨나요? 몸이 노곤해질수록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그 유혹 익숙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 혈관이 풍선처럼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20에서 30 가까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젊고 탄력 있는 혈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를 넘긴 분들의 딱딱해진 혈관에는 이 변화가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혈관의 탄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낮아진 혈압은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뇌에 필요한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피의 흐름이 느려지며 응고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혈전은 뇌혈관을 막아 심각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한 한 사람, 78세의 퇴직교사였던 김정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60분씩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온 욕실의 거울이 김으로 가려질 정도였죠. 그는 이 시간을 나만의 치료 시간이라고 부를 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오던 찰나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의 아내는 입 한쪽이 처진 채 말을 못하는 정호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뜨거운 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가 뇌혈관 내 혈전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혈전이 뇌로 올라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매일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해왔던 이 목욕 습관이 사실은 뇌졸중을 불러온 도화선이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흔이 넘은 몸은 40시절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잘 견뎌냈던 자극에도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 한 번이 우리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의 온도가 유일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식사 직후나 약 복용 직후 샤워하기 많은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한 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겉보기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이 의외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기 위해 뇌로 가던 혈류를 위장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정상적이지만 뇌로 향하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샤워까지 하면 피부 쪽으로 혈류가 또 한 번 분산되며 뇌는 더욱 적은 양의 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두뇌는 마치 전력이 빠져나간 전등처럼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약물도 이 위험을 더합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진통제 등은 혈류 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샤워 중 발생하는 저혈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겹칠 경우 순식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76세의 이영자 씨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약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수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를 마친 지 10분쯤 지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결국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뇌졸중 진단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 저혈압 약물의 3중작용으로 약해진 혈관에 혈전이 생겼고 그 혈전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의 시간대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급격한 혈류 변화에 더욱 취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이 혈전이 뇌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한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십시오. 몸이 소화와 순환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몇십 분이 뇌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험이 단지 물의 온도나 시간대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곧 소개할 다음 습관은 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실에 있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익숙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습관, 환기되지 않은 욕실에서 오래 샤워하기. 문을 닫고 샤워기를 틀자마자 따뜻한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욕실 전체를 감쌉니다. 마치 작은 사우나처럼 변해버린 이 공간은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피부에 닿는 온기 흐려지는 거울, 따뜻한 김이 어깨를 눌러주듯 퍼질 때면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이 순간은 어쩌면 작은 사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편안함이 나이든 몸에는 조용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한 수증기가 작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면 거울이 흐려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소의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체내의 혈관은 열기에 반응해 넓어집니다. 혈압이 낮아지면서 순환계는 불안정해지고 산소가 희박해진 공기와 결합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은 점점 더 끈적이고
느리게 흐르게 되며 좁아진 혈관 안에서 쉽게 응고되어 뇌졸중의 씨앗이 되는 작은 혈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 몇 분 안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박태수 씨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71세의 퇴직 정비사로 관절통 완화를 위해 매일 아침 습관처럼 25분 이상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서울 강북에 오래된 아파트 욕실 창문도 없고 환풍기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 태수 씨는 김이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기를 즐겼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믿었던 그 아침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욕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아내는 그를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했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다수의 미세혈전이 생겨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태수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평범한 일상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으로 가득했던 그 욕실은 몸을 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두뇌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실의 김을 그저 따뜻함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그것은 뇌로 가는 산소를 천천히 줄이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숨쉬기 불편하지 않더라도 체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순환계가 느려지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샤워는 반드시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욕실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작은 창문이라도 열거나 가능하면 환풍기를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야 합니다. 수증기로 가득 찬 욕실의 문을 닫고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면 위험은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 순간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화롭고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과 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에 소개할 습관은 그보다 더 예상 밖의 함정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습관, 갑작스런 찬물 샤워.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나 유명 유튜브 채널, 체력관리, 앱만 봐도 찬물 샤워를 권하는 내용이 넘쳐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깨어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젊은 층은 이를 일상의 루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혈관이 아직 유연하고 심장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20대, 30대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고 혈관이 점점 뻣뻣해지며 심장의 수축력과 회복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건강 습관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하게 수축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은 번개처럼 좁아지고 혈압은 몇 초 만에 40에서 50 이상 치솟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하는 자동차처럼 순식간에 벌어지며 몸속의 혈관벽에는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급격한 압력 변화가 미세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이를 복구하려고 혈전, 즉 작은 피떡을 만들어 손상 부위를 막으려 하는데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떠돌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우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우 씨는 68세였고 평소 자신의 건강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냉수요법이 뇌를 각성시키고 활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시작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며 기분 좋게 시작된 이 습관은
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월요일 아침 욕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내는 정우 씨가 샤워기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엉켜 있었으며 얼굴 한쪽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정밀 검사 결과 찬물 샤워로 인해 순간적으로 폭등한 혈압이 약해진 혈관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뇌의 중심 혈관을 막아 대규모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되찾기까지는 다행히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언어 능력과 운동 기능은 일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단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달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물 샤워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젊은 몸에는 활력을 주는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노화된 혈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류일 수 있다는 점. 이른을 넘긴 우리의 혈관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리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극도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더운 날 샤워를 하고 싶거나 몸을 개운하게 하고 싶다면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기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낮춰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수요법이라는 이름으로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는 것은 젊은 층에게는 활력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찬물, 샤워보다 더 위험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잠든 사이에 조용히 사고를 불러오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5번째 습관. 너무 늦은 밤에 샤워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한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시간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안이자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바깥 세상도 잠잠해진 밤 11시 무렵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면 온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대 이 습관이 고요한 밤중에 우리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늦은 밤의 뜨거운 샤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졸중을 부르는 조용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부천을 자연스럽게 낮추려는 생체 리듬, 즉 생물학적 시계를 작동시키는데 이와 정반대로 뜨거운 물로 천을 올리는 행동을 취하면 심혈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내부 장기에서 피부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동시에 수증기와 열로 인해 땀은 눈에 띄지 않게 배출되며 몸속 수분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금세 회복되지만 60세를 넘긴 몸은 이미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져 있고 혈관의 탄성도 약해져 있어서 그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 수분 손실과 혈압 저하가 겹쳐지며 뇌에 가는 혈류는 더욱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천천히 흐르다 보면 혈전이 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혈전은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뇌의 혈관을 막아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던 82세의 한경자 씨는 매일 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샤워를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고단했던 그녀에게 이 시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위로이자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경자 씨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간 아들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오른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밤사이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원인은 수분 부족과 야간의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한 혈전 생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던 그 따뜻한 샤워가 결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 셈입니다. 경자 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말하는 삶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는 혈류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야간 혈압과 늦은 샤워로 인한 수분 손실, 천 변동이 겹쳐지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밤에 샤워를 하더라도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8시 이전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안전하며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 몸의 균형을 회복해줘야 합니다. 자는 동안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증상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삶의 미래가 조용히 바뀌지 않도록 샤워 시간과 수분 섭취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 20분의 습관이 더는 당신의 미래를 앗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른 이후 목욕 하나조차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민감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5가지 목욕 습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은 더 느리게, 신장은 더 천천히 작동하며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굳어집니다. 천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뇌는 아주 미세한 산소와 혈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아무리 익숙한 습관이라도 시간, 온도, 환경을 조금만 잘못 맞추면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위험 요인이 명백하지도 않았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던 분들조차 무심코 반복한 사소한 습관 하나로 쓰러졌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건 이 위험들이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샤워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피하며 식사 직후나 약을 복용한 직후엔 반드시 1시간 이상 충분히 쉰 뒤에 샤워를 해야 합니다. 욕실은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밤에 샤워를 하더라도 취침 2시간 전인 저녁 8시 이전에는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진 말이 잘 나오지 않음,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 모든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전 하나가 잘못된 위치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초 사이에 독립성을 잃고 하룻밤 만에 말하는 힘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조정하며 훨씬 더 오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목욕, 그것이 진정한 자율과 돌봄의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조심스럽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다는 것은
그저 몸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지혜로운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을 넘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본인도 모르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며 반복해서 목격해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70이 넘으면 인생은 지켜야 할 시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건강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얼마나 편안할지는 행동 하나, 사람 하나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70 이후에는 피해야 할 것이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쓰지 말아야 할, 돈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관계입니다. 왜 이 3가지를 조심해야 할까요? 이들은 어느새 모르게 당신의 돈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의 경우입니다. 73세의 퇴직금을 받고 노후가 든든하다고 안심했지만 지인의 투자 제안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반년도 안 되어 부도가 나며 수백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랜 친구의 권유로 야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그 이후 외출이 줄고 체력과 의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계기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돈, 장소, 인간관계를 각각 3가지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꼭 피해야 할 돈의 선택.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3가지 함정.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를 넘기고 나면 돈은 더 이상 모험이나 공격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방어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고위험 투자 제안들이 시니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72세의 김진수 씨는 오랜 지인에게서 지금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반년 안에 10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모은 적금의 절반을 그쪽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산은 3분의 1로 줄었고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 한번 무너진 자산은 노동으로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유혹이 낯선 사기꾼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누군가에게서 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 신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품이라면 단 10원도 넣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분할 구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할부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납입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고가의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용조차 못하고 결국 80인 넘어서도 대출 상환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자 씨는 뼈 건강에 좋다며 200만 원 상당의 건강기기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쳐 제품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고 제품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 번에 결제할 수 없는 물건은 애초에 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견적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제3자에게도 꼭 보여줘야 하며 절대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적 위험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가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줘.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은 십수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이성우 씨는 아들의 친구에게서 창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일부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에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세 무너졌고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빌려준 돈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라 고 말하지만 노후에 한정된 자산에 대해 그런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돈 얘기가 나오면 조심해야 하고 설명이 불분명한 제안은 전부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 해도 필요한 돈은 각자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70세 이후의 돈 관리는 늘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과 평온을 지키는 관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매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기억하세요. 3. 조심해야 할 장소의 선택. 당신의 몸을 지키는 현명한 거리두기. 70세를 넘기면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이나 발목의 유연성 균형 감각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 몇 개의 계단조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괜찮다. 며 자신하던 분들도 실제로는 낮은 단차나 돌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의 오래된 고택전통 사찰이나 온천 숙소처럼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많은 관광지는 고령자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사찰을 찾았다가 돌계단을 오르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복 후에도 체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사고는 단 한 번의 외출이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적지의 분위기보다는 안전 설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인지, 실내 동선이 평평한지,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여행 일정을 짤 때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장소는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행사장이나 여름철 야외 축제처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열리는 대규모 모임은 감염병과 열사병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면역 기능과 천조절 능력이 점차 약해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병에 걸리고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5세의 이재문 씨는 연말 모임에 참석한 뒤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새해를 병실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이어졌고 체력 회복까지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일이나 비수기를 택해 한적한 시간에 외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온과 습도에 맞는 복장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에 서늘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야간의 위험 지역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어둠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이 적은 골목이나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길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의 불빛이나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73세의 박미선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8시경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다가 무단으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부터는 저녁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점점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 안에 모든 외출을 마치고 밤길을 꼭 이용해야 할 경우엔 밝은 대로변을 선택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시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익숙하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행지나 외출 장소를 선택할 때 단 10분만 더 신경 쓰면 낙상사고나 감염병 교통사고의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걷는 길 하나, 시간대 하나, 장소 하나가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노년의 평온한 일상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공간, 내 속도에 맞는 일정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걷고 오래 만나는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3. 거리 두어야 할 인간관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선택법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눈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같다 하는 인식이 은근히 자리 잡습니다. 은퇴 후 모아놓은 돈이나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그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늘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는 듯 행동하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슬며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요즘 좀 어렵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어느새 부탁이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혼자 사는 74세의 이기호 씨는 취미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는 부탁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몇 달도 못 가 문을 닫았고 그 사람과는 이후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기호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과 돈만 상처 입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온정일 수 있지만 빌려주는 것은 철저히 계약의 영역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과 보증 이야기가 나올 경우 반드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판단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서서히 지쳐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청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수십 년지기 친구에게서 매일 아침 전화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건넸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외출도 줄고 좋아하던 뜨개질도 손에서 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운까지 앗아가는 일입니다. 이럴 땐 통화 빈도를 줄이고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일정 시간 후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고 웃음이 생기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70세를 넘기면 체력과 컨디션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날은 거뜬하지만 어떤 날은 사소한 외출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함께 등산을 가자거나 장시간 외출을 계획하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의 윤성호 씨는 오랜 친구에게서 예전처럼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한 번만 다녀오자는 말에 결국 따라 나섰고 결국 하산 중에 다리를 다쳐 구조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조금만 더 솔직하게 내 상태를 말했더라면, 무리하지 않고 내 걸음대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상대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내 건강과 일상을 무시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체력과 컨디션에 맞는 코스를 먼저 정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쉬거나 하산하는 계획을 세워두세요. 함께 가자는 제안이 있더라도 내 속도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속도를 배려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내가 웃게 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양보다 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 두기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삶의 균형을 흔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에 거리를 두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3가지 영역, 즉 돈, 장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고위험 투자 부담스러운 대출과 분할 결제 지인으로 포장된 불투명한 금전 요청을 경계해야 합니다. 장소에 있어서는 단차나 계단이 많은 전통 관광지, 감염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큰 혼잡한 장소, 야간의 어두운 골목처럼 신체적 위협이 숨어있는 공간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 늘 불만과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 나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장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식적으로 피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70세를 넘기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자산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평온함이야말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피하는 선택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에게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더욱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느끼셨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점검하고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본인의 경험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분들 또는 이건 꼭 내 친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 힘이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지켜내느라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